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인류의 진화부터 신석기 문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을까요? 약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등장한 이후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 진화하였습니다. 약 20만 년 전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후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인류는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서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채집, 사냥, 고기잡이를 통해 식량을 마련하였고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피해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 연천 정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과 여러 가지 뗀석기입니다. 왼쪽의 지도를 통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주로 동굴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뗀석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찌르개는 가죽에 구멍을 내거나 사냥감을 찌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글개는 가죽을 가공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순배 찌르개는 나무에 꽂아 창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오늘날과 기후가 비슷해졌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몸집이 큰 짐승은 사라지고 사슴과 같은 작고 날쌘 동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작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돌을 갈아 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인류의 생활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간석기 외에도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데기나 짐승의 뼈로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날씨와 해, 달, 물 등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강원 양양 오산리, 제주 한경 고산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와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여러 도구입니다. 왼쪽의 지도를 통해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는 식량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갈판과 갈돌은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은 몸치장을 위해 만들었고 주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료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료를 참고하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돌을 활용하여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만주와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가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청동기 문화의 보급부터 고조선의 멸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를 시작으로 한반도 곳곳에 청동기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청동기는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워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장신구, 제사용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등이 있습니다. 농기구와 같은 생활도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으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토기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들은 청동 거울이나 비파형 동검을 만들어 제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농경무늬 청동기는 밭을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조, 보리, 콩 등이 재배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확대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인구가 늘어나고 사유재산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커지고 주변 부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계급이 발생하였습니다. 권력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족장이 되어 부족을 이끌고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한편 지배층이 세상을 떠나면 거대한 규모의 무덤인 고인돌을 만들었고 청동검과 청동거울 등을 함께 매장하였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는 족장이 다스리는 부족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중 힘이 강한 부족은 주변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맹을 맺어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역사서인 동국통감과 삼국노사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과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건국과 당시 사회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하였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분포와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입니다. 왼쪽의 지도를 보면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발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중국의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성하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는 위만이 집권하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의 나라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듯 고조선이 강성해지자 이를 경계하나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고조선은 1년여 동안 저항하였으나 지배층이 분열되면서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토착민들의 저항과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한 군현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거나 소멸하였습니다. 고조선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진 계급사회였습니다. 한편 고조선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법 조항 중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고조선은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고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며 노동력을 중시하는 농업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고조선의 법을 적용하여 가에서 다 상황에 알맞은 판결을 기역에서 디귿에 써봅시다.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추론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고조선은 위만이 집권한 이후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철제 무기를 만들면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철기의 보급부터 사만의 발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사만 등은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하였을까요? 고조선이 세력을 떨치고 있을 무렵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습니다. 철은 매장량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청동보다 재질이 단단하여 무기나 농기구로 적합하였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힘을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입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부여는 숭화강 주변의 평야와 초원지대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였습니다. 부여는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왕은 중앙을 직접 다스렸고 여러 가들은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며 통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부여는 매년 12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왕이 죽으면 노비 등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부여에서 무리를 이끌고 나온 주몽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건국하였습니다. 초기의 고구려는 왕과 각 부의 대가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고구려는 산간 지역에 위치해 농경에 분리하여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무예를 중시하고 활쏘기 말타기에 능했으며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연맹의 통합을 강화하였습니다. 한반도 북부의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였던 옥저는 농경이 발달하였고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였습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고 가족 공동묘를 만들어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해는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하였고 같은 시족과는 혼인하지 않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여러 나라의 풍습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서옥제와 민며느리제의 차이점을 말해 봅시다.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소국이 연합한 마한, 변한, 진한 등의 연맹체가 발전하였고 이들을 사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라들은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습니다. 마한의 여러 소국 중에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 전체를 대표하여 이끌었습니다. 사만에서는 제사장인 천군이 종교를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어서 이곳으로 죄인이 들어가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만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만은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경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벼농사를 많이 지었고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변안에서는 풍부한 철을 낭랑과 외에 수출하였고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여러 나라에서 발굴된 유물과 풍습입니다.
부여에서는 호랑이, 말 등의 동물이 새겨져 있는 금동제 허리띠 장식이 발굴되었습니다. 삼안에서는 철을 가공하여 만든 덩이쇠가 발굴되었습니다. 삼안은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철기를 만들었고 화폐처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미리 약속하고 여자 집에 서옥이라는 별칭을 지어 남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는 풍습입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데려와서 기릅니다. 이후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신랑 집에서 돈을 낸 뒤 다시 데려오는 풍습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료에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나라를 각각 써봅시다. 삼안 제천 행사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여 삼국시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고구려의 성장부터 가야의 성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며 중국 군영과 대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권이 성장하면서 자치적 성격이었던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변화하면서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4세기의 고구려는 중국 군현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으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현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국왕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소수림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를 정비하였습니다.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 일대의 모습과 1에서 6세기 중국의 정세입니다. 고구려는 졸본에서 평야가 있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한편 중국은 후한이 멸망한 후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고 남조와 북조는 오랫동안 대립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고구려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환도산성의 기능은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의 세력과 연합하여 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3세기 중엽 고이왕은 관등제를 정비하였고 관리의 등급에 따라 관복의 색깔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을 차지하였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은 백제 전성기를 이룩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였고 남쪽으로는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야의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가야, 외와 교류하면서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였습니다. 이후 침류왕은 중국의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중앙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4세기 백제의 세력 범위와 백제의 유적지인 풍납토성입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에 백제는 전성기를 이룩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고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가야 외와 교류하였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수도인 위례성 일대에 세워진 토성입니다. 풍납토성은 몽촌토성보다 규모가 크고 백제의 유물뿐만 아니라 중국계 유물이 출토되어 3세기경 백제가 중국의 동진과 교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진안의 한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로국은 고조선 멸망 이후 남쪽으로 내려온 이주민이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초기에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의 삼성이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정치적인 발전이 늦었습니다. 4세기 후반 신라의 내무랑은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의 침입을 격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그릇입니다. 이 그릇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의미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고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고구려와 백제 건국 세력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료 2와 본문을 참고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한편 낙동강 유역의 변환 지역에서는 여러 가야가 세워져 연맹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맹을 이끈 것은 금강가야였습니다. 금강가야는 풍부한 철을 보유하였고 낙동강 하류의 해상교통 요지에 위치하여 낙랑과 외를 잇는 해상교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성장하였습니다. 4세기에 들어 금강가야는 외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금강가야는 세력이 악화되었고 이후 가야연맹의 주도권이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가야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가야연맹을 이끈 나라를 말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국은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였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삼국은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경쟁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경쟁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부터 가야연맹의 멸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누구일까요?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고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하여 한반도 남부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고구려와 중국이 대등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중국의 분열과 대립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어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만주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어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5세기경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지도와
장수왕 때 국제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통해 장수왕은 중국의 분열과 대립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안정시킨 장수왕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여 만주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세기 무렵 백제는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맞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북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5세기 후반 동성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남조와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혼인관계를 맺어 나제동맹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6세기 초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하여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문화발전과 국력회복에 힘썼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도를 대외 진출에 유리한 사비로 옮겼고 일시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성왕은 고구려의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동맹을 깨뜨리고 공격하여 백제는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겼고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백제 수도의 변천과 백제의 유적지입니다. 백제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초기 수도였던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공산성은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방어에 유리하도록 건축된 점을 보아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왕은 대외 진출에 유리한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국남지는 사비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무왕 시기에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한편 6세기 무렵 신라의 지증왕은 나라의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우산국을 복속하였습니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와 골품제를 정비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금강가야를 병합하였습니다. 6세기 중반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황룡사를 건립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국가 기반을 다진 진흥왕은 정복활동으로 눈을 돌려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였으며 함흥 평야 일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진흥왕은 정복한 지역에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진흥왕 시기에 세워진 북한산 순수비와 단양 신라 적성비입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워 업적을 과시하였습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는 고구려의 성이었던 적성 지역을 점령한 후에 세운 것으로 신라의 영토 확장에 도움을 준 이 지역의 주민을 표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삼국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차지한 대가야는 삼국이 경쟁하는 틈을 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 교류를 하였고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신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야연맹은 각 소국들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압력을 받아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료에 가에서 달을 건설된 순서대로 써봅시다. 삼국시대의 한강 유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경쟁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국은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종교와 학문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종교와 학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의 경쟁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종교와 학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불교의 수용부터 과학기술의 발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이 왕권 강화를 위해 받아들인 종교는 무엇일까요? 삼국은 왕권을 강화하고 사상적 통합을 위해 불교를 수용하였고, 이는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적 종교로 발전하였고, 삼국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원과 탑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삼국은 불교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원으로는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황룡사와 백제 무왕 때 세워진 미륵사가 있습니다. 초기의 탑은 주로 목탑이 만들어졌으나 점차 석탑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초기의 불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삼국 고유의 특색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미륵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미륵보살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자료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불상과 석탑입니다.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뒷면에 고구려와 관련된 글이 새겨져 있으며 신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산 용현리 마예열의 삼존상은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 백제의 미소라 불립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전래되었습니다. 도교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사상과 산천숭배사상 등이 결합하였고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습니다. 고구려는 한때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고 일부 고분 벽화를 보면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백제는 금동대학로나 산수무늬 벽돌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이상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도교와 관련된 고구려와 백제의 유물입니다. 강서대묘의 현무도는 도교에서 네 방향을 지키는 신 중의 하나인 현무를 그린 벽화입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불로장생하는 신성과 용,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계를 묘사한 유물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삼국의 도교 수용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자료의 문화유산에 나타나 있는 도교 요소를 찾아 써봅시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을 찾아 소개해 봅시다. 한편 삼국에서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널리 사용되고 유학이 발전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신라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만든 이두를 사용하였으며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통해 신라가 유학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역사서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을 발전시키고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 천문현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를 만들었고 신라는 천문 관측기구로 추정되는 첨성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신라의 유학과 천문학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입니다.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두 청년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경전학습에 힘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된 비석으로 이를 통해 신라가 유교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7세기 선덕여왕 때 건립한 것으로 천문 관측기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종교와 학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 도교, 유학을 수용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삼국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고분 문화와 의식주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의 종교와 학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고분 문화와 의식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삼국의 고분부터 삼국시대의 의식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고분 양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구려 초기의 무덤은 돌을 쌓아서 올린 돌무지 무덤이었으나 점차 돌로 방을 만든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널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벽면과 천장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에 고구려와 유사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후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을 만들었고 무령왕릉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사비 시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고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덤이 만들어진 방식을 자세히 보면 돌무지 무덤은 돌을 쌓아서 올린 무덤입니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나무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은 뒤 흙으로 봉분을 쌓는 무덤입니다. 이는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서 껴묵거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만 벽화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널길과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입니다. 삼국은 널방의 벽과 천장의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는 모주림 천장 구조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삼국의 고분 양식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자료에서 고분 벽화가 그려진 무덤 양식을 찾아 써봅시다. 삼국시대의 큰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든 까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굴식 돌방 무덤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벽화는 주로 인물 추상화나 생활 풍속과 관련된 그림이 많이 그려졌고 후기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사신도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다음 자료는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첫 번째 벽화는 귀족 저택의 모습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벽화는 무용도로 당시 사람들의 복장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벽화는 시종이 주인과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벽화는 소를 끌고 있는 견우와 은하수 건너에 서 있는 직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신분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말해 봅시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의복이 달랐습니다. 일반 평민은 실로 짠 베옷을 주로 입었고 귀족은 비단이나 명주실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옷의 모양은 남녀 모두 긴 저고리와 바지가 기본이었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조, 보리, 기장을 주로 먹었고 6세기 이후부터는 벼농사가 확대되어 쌀을 먹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토기와 시루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해 먹었습니다. 또한 평민은 귀틀집이나 초가집에 주로 거주했지만 귀족들은 기와집에 주로 거주하였고 생활공간 이외에 곡식과 수레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고분 문화와 의식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삼국 및 가야의 문화는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 및 가야의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의 고분 문화와 의식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 및 가야의 문화 교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삼국과 중국 및 서역의 문화 교류부터 일본과의 문화 교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삼국과 가야는 어느 나라와 교류하였을까요?
삼국과 가야는 중국 및 서역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북조의 문화를 수용하고 바다를 통해 남조와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을 보면 서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중국 동진을 비롯한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물인 양 모양의 청자가 발굴된 것을 통해 백제와 중국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였습니다. 경주 황남동 삼강 유리구슬에 그려진 서역인의 모습을 통해 신라와 서역이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는 바다를 통해 중국 외와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한 화폐인 오수전과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사용하던 그릇인 청동 솥이 발굴된 것을 보아 가야가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삼국시대의 교역로입니다. 삼국과 가야는 비단길, 초원길, 바다를 통한 교역로를 이용하며 중국뿐만 아니라 서역과도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삼국 및 가야와 서역과의 교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삼국의 문화유산 중 중국과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을 찾아봅시다. 삼국과 가야는 중국과 서역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여성들의 의상이나 화풍 등이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일본의 문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일본의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해주었습니다. 삼국 가운데 일본과 가장 활발히 교류한 백제는 한문, 유교 경전, 불교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둑 쌓는 기술을 전해주었고 가야는 철로 만든 갑옷을 비롯하여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스에키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료에서 백제와 일본의 문화 교류 내용을 찾아 써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일본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다음 문제를 풀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 및 가야의 문화 교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수가 통일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와 수당 전쟁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